서울의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맹렬하게 비를 쏟아붓고 있었다. 늦여름에 장대비가 태인그룹 본사 사옥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사정없이 때리며 둔탁한 소음을 만들어냈다. 이서윤은 55층 로비의 대형 거울 앞에 서서 이미 완벽하게 다려진 흰색 블라우스의 깃을 다시 한번 매만졌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 없이 차분했다. 그녀는 가슴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쿵쿵거리는 심장 박동을 억누르려 애썼다. 이것은 단순한 취업 면접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남겨진 막대한 빚더미에서 그녀의 가족을 구해낼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태인그룹 회장실 수석 수행비서라는 직함은 업계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자리였다. 파격적인 연봉과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지만 그만큼 깐깐하고 비밀스러운 채용 과정을 거친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그러나 서윤은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묘한 위화감을 감지했다.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 심장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고요했다. 숨 가쁜 업무 전화 소리도 분주히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마치 군사 요새나 적막한 성소에 들어온 듯한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육중한 마호가니 문이 천천히 열리고 무표정한 중년의 남자가 걸어나와 그녀의 이름을 호명했다. 서윤은 짧게 목례를 하고 망설임 없이 면접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또각또각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넓은 공간을 울렸다. 면접실은 압도될 정도로 광활했고 최고급 가죽 소파와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방의 중앙에는 타원형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로 3명의 면접관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앞에 둔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은 예의 바르게 인사를 건네고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세상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리는 것이 노골적으로 느껴졌다. 마치 사람이 아닌 진열대에 놓인 상품의 가치를 감정하는 듯한 불쾌한 시선이었다. 중앙에 앉은 이는 김 실장이라 불리는 50대 여성이었다. 날카로운 눈매와 빈틈없는 인상을 가진 그녀는 태인그룹 오너 일가의 그림자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김 실장은 서윤의 이력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서윤 씨, 혈액형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직계가족 중 유전병 병력이 있는지 3대까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서윤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업무 능력이나 위기 대처 경험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인 질문들이 쏟아졌다. 당혹스러움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베테랑 위기 관리 전문가답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침착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대기업 임원 비서직이라면 건강 상태나 신원 조회가 철저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질문의 수위는 점차 선을 넘기 시작했다. 왼쪽에 앉은 의사 가운을 입지 않았을 뿐 의학 전문가로 보이는 남자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그는 서윤의 생리 주기와 식습관, 심지어 최근의 산부인과 검진 기록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서윤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이것은 비서를 뽑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경고등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태인그룹이 찾는 것은 업무 파트너가 아니라 건강한 신체를 가진 무언가였다. 불쾌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녀는 여전히 빚독촉에 시달리는 어머니와 동생의 얼굴을 떠올리며 인내심을 발휘했다. 상황은 오른쪽의 심리학자가 입을 열면서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는 서윤의 과거 연애사를 들추어내며 이별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결혼 생활에서 여성의 희생과 순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남편이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가문의 평화를 위해 묵묵히 견딜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서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의 명석한 두뇌는 이미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하고 있었다. 비밀 유지 서약서에 명시된 천문학적인 위약금, 외모와 건강에 대한 비정상적인 집착, 그리고 업무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전무하다는 점,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유는 테이블 위에 깍지 낀 손을 올려놓으며 묵묵히 듣고만 있던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잠시만요. 서윤의 단호한 목소리가 심리학자의 말을 끊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감히 면접 중에 말을 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표정들이었다. 하지만 서윤은 아랑곳하지 않고 김 실장을 똑바로 응시했다. 지금 진행되는 이 면접, 정말로 수석 비서를 뽑는 자리가 맞습니까? 침묵이 면접실을 무겁게 짓눌렀다. 김 실장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녀는 당황하기보다는 흥미롭다는 듯 서윤을 관찰했다. 서윤은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태인그룹은 지금 심각한 경영권 분쟁의 초입에 있습니다. 강민혁 회장님은 취임 2년 차지만 여전히 이사회의 완전한 신임을 얻지 못하고 계시죠. 특히 장 여사님 측에서 회장님의 독신주의와 후계자 부재를 빌미로 경영 자질을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서윤의 입에서 내부 사정이 거침없이 흘러나오자 면접관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것은 외부인, 그것도 일개 면접자가 알기에는 너무 깊숙한 정보들이었다. 유전병력 체크, 가임기 확인, 그리고 무조건적인 순종에 대한 강요. 이건 유능한 비서가 아니라 흠집 없는 아내이자 완벽한 후계자 생산 도구를 찾는 조건들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서윤의 날카로운 지적은 그들이 애써 감추고 있던 치부를 정면으로 찔렀다. 김 실장은 헛웃음을 흘리며 서류를 덮었다. 그녀는 30년 넘게 오너 일가를 보필해왔지만 이토록 대담하게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원자는 처음이었다. 그때 면접실 벽면에 설치된 거울 뒤편의 밀실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남자가 있었다. 강민혁, 태인그룹의 젊은 총수이자 냉혈한으로 불리는 그는 가죽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손에 든 위스키 잔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모니터 속의 이서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은 채 당당하게 면접관들을 압도하고 있었다. 지난 일주일간 수많은 재벌가 영예들과 명문대 출신 엘리트들을 봐왔지만 하나같이 탐욕스럽거나 멍청할 뿐이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달랐다. 그녀에게는 맹수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사냥꾼의 기질이 있었다. 재미있군. 민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서늘한 미소였다. 다시 면접실 안. 서윤은 그들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날 기세였다. 만약 회장님께서 그저 말 잘 듣는 인형을 원하시는 거라면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으셨군요. 제 시간과 여러분의 시간을 더 이상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서윤이 의자를 뒤로 빼며 일어서려 하자 김 실장이 다급하게 손을 들어 제지하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멈추지 않고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강민혁 회장님께서 지금의 위기를 타개할 전략적 파트너를 원하시는 거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장 여사님의 공격을 방어하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긍정적으로 유도하며 대외적으로 완벽한 내조의 여왕을 연기할 사람이 필요하시다면 저보다 나은 선택지는 없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 영혼을 팔러온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담보로 대등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었다. 저는 사랑이나 낭만 따위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합당한 보상과 제 능력에 걸맞은 대우뿐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이를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의 스피커폰에서 직 하는 잡음과 함께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김 실장, 그 여자를 내 방으로 데려와. 당장. 짧고 간결한 명령. 김 실장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서윤의 심장이 다시금 쿵쾅거렸다. 도박이 성공한 것이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이상 이제는 호랑이의 등을 타고 달리는 수밖에 없었다. 김 실장의 안내를 받아 서윤은 최상층 회장 집무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긴 복도를 지나 거대한 양문형 문 앞에 섰을 때 그녀는 다시 한번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문이 열리고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압도적인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창가에 등지고 서 있는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강민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서윤을 마주했다. 실물로 본 그는 사진보다 훨씬 더 위압적이고 날카로운 인상이었다. 차가운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가 타인에게 곁을 주지 않는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민혁은 천천히 걸어와 서윤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은은한 샌다루드 향과 옅은 담배 냄새가 섞인 체향이 훅 끼쳐왔다. 이서윤 씨라고 했나? 그가 물었다. 서윤은 그의 강렬한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네, 회장님, 겁이 없군. 내 앞에서 내 어머니를 언급하고 면접관들을 협박하다니. 협박이 아니라 제안이었습니다. 회장님께 지금 필요한 것은 순종적인 아내가 아니라 함께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전우라고 판단했으니까요. 민혁은 낮게 웃음을 터뜨렸다. 비웃음이 아닌 진짜 흥미가 담긴 웃음이었다. 그는 책상 위로 걸어가 검은색 가죽 파일을 집어들어 서윤의 앞으로 던졌다. 파일은 탁 소리를 내며 테이블 위에 떨어졌다. 자네 말이 맞아. 나는 멍청한 인형놀이에는 취미가 없어. 하지만 내 옆자리는 생각보다 훨씬 위험하고 더러운 곳이야. 자네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민혁은 서윤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와 속삭이듯 말했다. 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자네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아. 태인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행동과 말은 통제될 것이고 언제 어디서 칼날이 날아올지 모르는 삶을 살아야 해. 대신 자네가 원하는 돈은 얼마든지 주지.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서윤은 떨리는 손을 감추며 파일을 열었다. 계약 결혼. 그것이 이 서류의 본질이었다. 계약 기간은 2년. 그동안 완벽한 쇼윈도 부부로 지낼 것. 후계자 생산 의무는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인꼬 부부로 보여야 함.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적힌 금액은 그녀의 빚을 청산하고도 수십 배는 남을 액수였다. 잠시 망설임이 있었지만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가난과 멸시 속에서 보낸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그녀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냈다. 뚜껑을 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서윤은 거침없이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이서윤. 그녀가 파일을 덮어 민혁에게 건넸다. 거래 성립입니다. 회장님. 오늘부터 제가 회장님의 방패가 되어드리죠. 민혁은 서윤이 건넨 파일을 받아들고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 소유욕과도 같은 기이한 빛이 스쳤다. 환영해. 내 아내가 된 걸. 하지만 명심해. 들어올 땐 마음대로였지만 나가는 건 내 허락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걸. 민혁의 경고는 섬뜩했지만 서윤은 미소로 응답했다. 저야말로 회장님께서 저에게 푹 빠지셔서 계약을 끝내기 싫어하실까봐 걱정이네요. 도발적인 그녀의 대답에 민혁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다.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전류가 흘렀다.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이서윤의 인생에 닥쳐올 폭풍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서울 한남동의 가장 깊숙하고 은밀한 곳에 위치한 강민혁 회장의 저택은 거대한 요새와도 같았다. 높은 담벼락은 외부의 시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고 정문에서 본관까지 이어지는 진입로는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이서윤은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된 정원은 아름다웠지만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인공적인 조형물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이곳이 앞으로 그녀가 전쟁을 치러야 할 새로운 전장이자 서류상 남편인 강민혁과 함께 살아가야 할 집이었다. 자동문이 열리고 차가 현관 앞에 멈춰서자 제복을 입은 사용인들이 도열하여 그녀를 맞이했다. 그들의 표정은 훈련된 듯 정중했지만 눈빛 속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서윤이 차에서 내리자 맨 앞에 서 있던 중년의 여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녀는 이 저택의 살림을 총괄하는 박상무였다. 박상무는 장 여사가 심어놓은 첩자라는 정보가 서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어서 오십시오, 이서윤님. 회장님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상무의 인사는 깍듯했으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가시가 돋쳐 있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 대신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가 그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시위였다. 서윤은 그 미묘한 무례함을 놓치지 않았지만 굳이 내색하지 않고 우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금 당장의 기싸움보다는 전체적인 판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윤은 박상무의 안내를 받아 긴 복도를 걸어갔다. 저택 내부는 마치 박물관처럼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으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숨 막힐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발소리조차 크게 울릴 정도로 고요한 집안 분위기는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내면을 그대로 투영하는 듯했다. 서재문이 열리고 책상 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던 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왔나? 그의 인사는 건조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쪽으로 걸어왔고 서윤에게 앉으라는 손짓을 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계약서 사본과 함께 붉은 와인이 담긴 잔 2개가 놓여 있었다. 서윤은 소파에 앉으며 다리를 꼬고 민혁을 응시했다. 이제 면접관과 지원자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마주하는 첫 순간이었다. 계약 내용은 숙지했겠지. 대외적으로 우리는 운명적인 사랑에 빠져 3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한 커플이야. 내일 아침 조간신문에 기사가 나갈 거다. 민혁은 와인잔을 들어 입술을 적시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시나리오는 완벽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처음 만났고 어떤 계기로 사랑에 빠졌는지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이미 제 머릿속에 구상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서윤의 말에 민혁이 잔을 내려놓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뭐지? 돈 문제인가? 아니요. 이 집안의 보안 문제입니다. 서윤은 시선을 돌려 문 밖을 힐끗 바라보았다가 다시 민혁을 보며 목소리를 낮췄다. 이 저택은 회장님의 휴식처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감옥이나 다름없군요. 곳곳에 눈과 귀가 너무 많습니다. 장 여사님 쪽 사람들이겠죠? 민혁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어머니와의 전면전을 선포하는 꼴이 될까봐 묵인하고 있었던 부분이었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건가 아니면 귀찮아서 방치하는 건가요? 어느 쪽이든 상관없지만 제가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제 사생활이 실시간으로 외부로 유출되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윤은 단호했다. 그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내 민혁에게 내밀었다. 화면에는 저택 고용인들의 명단과 그들의 뒷조사 내용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박상무를 포함해 주방, 청소, 경비 인력 중 총 4명이 장 여사님 쪽에 정보를 팔아 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장님이 드시는 식단과 약 복용 시간까지 보고되고 있더군요. 민혁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굳은 표정을 지었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훨씬 심각했다.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불쾌감과 함께 서윤의 정보력에 대한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래서 어떻게 할 생각이지? 내쫓기라도 할 건가?
그러면 그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민혁이 물었다. 서유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와인 잔을 들었다. 전쟁을 하려면 내부의 적부터 정리해야죠. 명분은 제가 만들겠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뒤에서 지켜봐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위기 관리 전문가인지 보여드리죠.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랐다. 서유는 이른 아침부터 전 직원 소집 명령을 내렸다. 넓은 거실에 모인 20여 명의 고용인들은 영문을 모른 채 수군거리고 있었다. 박상무는 불만 가득한 표정으로 맨 앞줄에 서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갓 들어온 여자가 안주인 행세를 하려는 꼴이 우습게만 보였다. 서유는 편안한 홈웨어 차림이 아닌 정장 바지에 날카로운 키리를 신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거실 중앙에 선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직원들을 일일이 훑어보았다. 오늘부터 이 집안의 모든 관리 체계를 개편합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었던 부정행위와 기밀 유출은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서윤의 선전포고에 장내가 술렁였다. 박상무가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나섰다. 사모님, 들어오신 지 하루밖에 안 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이 집안일은 제가 10년 넘게 도맡아 왔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저를 신임하고 계시고요. 갑자기 이렇게 나오시면 곤란합니다. 박상무의 태도는 오만하기 짝이 없었다. 서유는 그녀를 비웃듯 바라보며 천천히 다가갔다. 신임이라. 그 신임이라는 게 회장님의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영수증을 찍어 장 여사님 비서에게 전송하는 걸 말하는 건가요? 서윤의 입에서 나온 말에 박상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를 박상무의 발치에 던졌다. 봉투 안에서 사진들과 통화 녹취록이 담긴 USB가 쏟아져 나왔다.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식자재 납품 업체와 결탁해서 횡령한 금액, 그리고 외부인에게 저택 보안 코드를 유출한 정황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정도면 해고가 아니라 형사 고발감이라는 거 잘 아시겠죠? 박상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변에 있던 다른 첩자들도 사색이 되어 고개를 숙였다. 서유는 시선을 돌려 나머지 직원들에게도 엄중히 경고했다. 지금 제 발로 나가시면 퇴직금은 챙겨드리죠. 하지만 끝까지 버티다가 걸리면 그땐 법정에서 보게 될 겁니다. 선택하세요. 그 자리에서 박상무를 포함한 4명의 직원이 짐을 싸서 쫓겨났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남은 직원들은 공포와 경외심이 섞인 눈으로 새로운 안주인을 바라보았다. 서유는 즉시 자신이 직접 선발한 믿을 수 있는 인력으로 빈자리를 채웠다. 저택의 공기가 한결 맑아진 느낌이었다. 2층 난간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민혁은 묘한 쾌감을 느꼈다. 10년 넘게 자신의 목을 조여오던 보이지 않는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는 서윤이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칼을 휘두르지 않고도 적의 목을 베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민혁과 서윤은 침실 문제를 놓고 마주 앉았다. 2층 마스터룸은 침실과 드레스룸, 욕실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였다. 부부 연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각방을 쓰는 것은 의심을 살려지가 충분했다. 침대는 킹사이즈니까 같이 써도 문제 없겠지. 어차피 잠만 자는 거니까, 민혁이 무심하게 말했다. 하지만 서유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리 계약 관계라도 한 침대는 불편합니다. 소파나 간이 침대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방에 감시 카메라는 없어. 하지만 밖에서 문틈으로 보거나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는 소문이 나면 곤란해. 그냥 자.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민혁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귀찮음이 묻어났다. 서유는 잠시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욕실에서 샤워를 마치고 가장 보수적인 디자인의 잠옷을 입고 나왔다.
민혁은 이미 침대 한쪽에 누워 책을 읽고 있었다. 스탠드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옆모습은 낮보다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침대 반대편에 누웠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베개 하나가 경계선 역할을 했다. 낯선 남자의 체온과 숨소리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었다. 긴장감 때문에 잠이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하루 종일 신경을 곤두세운 탓인지 피로가 몰려왔다. 반면 민혁은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불면증에 시달려왔다. 눈을 감으면 어릴 적 어머니가 사고로 돌아가시던 장면이 악몽처럼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다. 옆에서 들려오는 서윤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묘하게 안정감을 주었다. 항상 차갑고 외로웠던 침대에 온기가 돈다는 것이 이렇게 큰 위안이 될 줄은 몰랐다. 민혁은 책을 덮고 돌아누워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순수해 보였지만 감은 눈꺼풀 아래에는 강인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다. 이서윤, 넌 대체 누구지? 그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녀가 단순히 돈 때문에 이 위험한 게임에 뛰어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돈으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민혁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녀의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넘겨주려다 멈칫했다. 계약 위반이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손을 거두었다. 다음 날 태인 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등했다. 강민혁 회장의 결혼 발표가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언론은 신데렐라의 탄생이라며 대서특필했고 대중들은 베일에 쌓인 회장의 아내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폭풍의 눈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했다. 장 여사가 있는 별채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있었다. 박 상무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장 여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찻잔을 집어던졌다. 감히 그 계집애가 내 사람을 내쳐? 강민혁이, 아니 그 천안 비서 출신 며느리가 나를 능멸해. 그녀의 아들 강준수가 옆에서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어머니를 진정시켰다.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그 여자가 설치면 설칠수록 약점도 많이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이번 주말에 있을 그룹 창립 기념 파티. 거기서 제대로 망신을 주면 됩니다. 전 세계 귀빈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여자의 천박한 본색이 드러난다면 형님의 입지도 자연스럽게 흔들리겠죠. 준수의 눈빛은 뱀처럼 교활하게 빛났다. 그들은 서윤을 단순히 운 좋은 신데렐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가 얼마나 위험한 상대인지 꿈에도 모른 채 말이다. 한편 서윤은 민혁과 함께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혁이 직접 골라준 최고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완벽한 커리어 우먼이자 재벌가 사모님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거울 앞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의 모습은 마치 화보의 한 장면처럼 잘 어울렸다. 오늘부터는 회사에서도 함께 움직여야 해. 비서실이 아니라 내 집무실 안에 자네 책상을 마련했어. 민혁의 말에 서윤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집무실 아니라고요? 그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내 아내가 내 곁에 있는 게 무슨 문제지? 그리고 자네가 내 방패라며. 방패는 항상 주인 옆에 있어야지. 민혁은 넥타이를 매만지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서윤은 그의 뻔뻔함에 헛웃음이 나왔지만 싫지는 않았다. 그가 자신을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정 브리핑부터 시작하죠. 오전에는 임원회의, 오후에는 서윤은 자연스럽게 업무 모드로 전환했다. 두 사람은 차에 올라타 태인 그룹 본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셨다. 하지만 그 빛 뒤에는 검은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었다. 장 여사의 초대장이 저택으로 배달되고 있었다. 태인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파티. 그것은 화려한 연회를 가장한 처형대가 될 것이 분명했다. 서윤은 다가올 폭풍을 예감하며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태인 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리는
신라호텔 다이너스티 홀은 대한민국 상위 1%가 집결하는 화려한 사교의 장이었다. 천장에는 수만 개의 크리스털이 박힌 샹들리에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있었고 실내 악단이 연주하는 클래식 선율이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정재계의 거물들과 유명 연예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과 귀는 모두 입구 쪽을 향해 열려 있었다. 오늘 밤의 주인공이자 최근 대한민국을 뒤흔든 세기의 커플이 곧 도착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검은색 리무진이 호텔 로비 앞에 멈춰서자 대기하고 있던 수백 명의 취재진이 일제히 플래시를 터뜨렸다. 섬광이 빗발치는 가운데 차문이 열리고 강민혁이 먼저 내렸다. 칠흑 같은 턱시도를 입은 그는 완벽한 비율과 냉철한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고 차에서 내린 이서윤의 모습에 장내는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다시금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서윤은 짙은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머메이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실루엣을 강조한 디자인은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지적인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목에는 민혁이 선물한 5캐럿 사파이어 목걸이가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보석보다 더 빛나는 그녀의 당당한 태도였다.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민혁의 팔짱을 낀 채 레드카펫을 밟았다. 긴장하지 마. 그냥 웃으면서 걷기만 하면 돼. 당신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는 충분히 위협적일 테니까. 민혁이 입가에 미소를 띤 채 나지막이 속삭였다. 겉으로는 다정한 신혼부부의 속삭임처럼 보였지만 그 내용은 철저히 계산된 작전 지시였다. 걱정 마세요. 저는 무대 체질이라서요. 그리고 저 하이에나 같은 눈빛들 오히려 즐거운걸요. 서윤 역시 우아하게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그녀의 손은 민혁의 팔 근육이 긴장으로 딱딱하게 굳어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가 이 자리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그리고 오늘 밤이 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에 의지하며 거대한 연회장 문을 통과했다. 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쏟아지는 시선은 바깥의 카메라 플래시보다 더 따갑고 적대적이었다. 특히 홀 중앙, 가장 상석에 자리 잡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노골적인 살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화려한 한복을 차려입은 장여사와 그녀의 아들 강준수 전무, 그리고 그들을 추종하는 임원진들이었다. 장여사는 손에 든 부채를 꽉 쥐며 서윤을 노려보았다. 천안 출신의 여자가 자신의 아들 앞길을 막고 안주인 행세를 하는 꼴을 도저히 봐줄 수가 없었다. 오셨군요, 회장님. 그리고 새어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강준수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다가왔다. 30대 중반의 그는 겉모습은 번드르르했지만 눈빛이 흐릿하고 탐욕스러웠다. 그는 일부러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례한 시선을 던졌다. 준수야, 말 조심해라. 형수님께 예의를 갖춰. 민혁이 차갑게 경고했지만 준수는 콧방귀를 뀌며 말을 이었다. 예의라뇨. 저는 그저 걱정이 되어서 그럽니다. 이런 격식 있는 자리는 처음이실 텐데 혹시라도 실수해서 태인 그룹의 얼굴에 먹칠이라도 할까 봐요. 포크와 나이프 순서는 알고 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음을 참았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민혁의 주먹이 불끈 쥐어지는 순간 서윤이 그의 팔을 살며시 토닥이며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련님. 다행히도 식사 예절은 초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는 넥타이 매는 법을 아직 덜 배우신 것 같군요. 윈저 노트는 대칭이 생명인데 왼쪽으로 15도 정도 기울어져 있네요.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복장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심리학 이론이 있던데 요즘 무슨 걱정거리라도 있으신가요? 서윤의 지적에 준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황급히 자신의 넥타이를 확인하려다 허둥지둥하는 꼴을 보이고 말았다. 주변의 비웃음이 순식간에 준수에게로 향했다. 서윤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민혁을 이끌고 유유히 자리를 떴다. 첫 번째 교전은 서윤의 가벼운 승리였다. 민혁은 샴페인 잔을 건네받으며 묘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대단하군. 준수의 길을 한마디로 눌러버릴 줄은 몰랐어. 저런 어린아이 같은 도발에 넘어가면 안 되죠. 진짜 공격은 이제부터일 겁니다. 장 여사님이 저렇게 조용히 계실 리가 없거든요. 서윤의 예상은 적중했다. 잠시 후 장 여사가 프랑스에서 온 경제 사절단을 대동하고 두 사람에게 다가왔다. 그 중에는 이번 태인 그룹의 유럽 진출 사업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프랑스 국영 에너지 기업의 CEO 앙리 듀부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장 여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민혁아, 인사드려라. 앙리 회장님이시다. 이번 계약건 때문에 일부러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어. 아, 참, 우리 며느리도 인사해야지. 그런데 어쩌지. 앙리 회장님은 영어를 즐겨 쓰지 않으셔서 불어로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는데 우리 며느리가 비서 출신이라 외국어 공부할 시간은 없었겠구나. 장 여사는 대놓고 서윤을 무식한 여자 취급하며 망신을 줄 작정이었다. 통역사가 옆에 있었지만 비즈니스 사교계에서 직접 소통이 가능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천지 차이였다. 특히 자존심 강한 프랑스 귀족 출신인 앙리 회장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준수 역시 뒤에서 킬킬거리며 서윤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꼴을 구경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혁이 나서서 수습하려 했지만 서윤이 더 빨랐다. 서윤은 앙리 회장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유창하고 완벽한 발음의 프랑스어로 인사를 건넸다. 처음 뵙겠습니다. 앙리 회장님. 태인그룹 강민혁 회장의 아내 이서윤입니다. 지난달 르몽드지에 실린 회장님의 인터뷰를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특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미래의 화폐다라는 철학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앙리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단순히 인사말 정도를 외워온 수준이 아니었다. 고급 어휘와 정확한 억양, 그리고 상대방의 최근 관심사까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전문 통역사보다 더 훌륭했다. 장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번졌다. 오, 부인, 제 인터뷰를 읽으셨다니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태인 그룹이 제안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앙리 회장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교 대화가 아닌 심층적인 비즈니스 질문이었다. 민혁조차 긴장해서 끼어들려 했지만 서윤은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갔다. 그녀는 지난 며칠 밤을 새워가며 태인 그룹의 사업 보고서를 통째로 암기하고 분석해둔 상태였다. 저희 태인 그룹의 기술력은 회장님의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도구입니다. 특히 저희가 개발한 고효율 태양광 패널은 프랑스 남부의 기후 조건에서 최대 15% 이상의 효율 증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익 창출을 넘어 회장님께서 추구하시는 탄소 제로 목표를 3년 앞당길 수 있는 획기적인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서윤의 답변은 완벽했다. 구체적인 수치와 비전을 제시하면서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화법이었다. 앙리 회장은 감탄사를 연발하며 서윤의 손등에 키스했다. 놀랍군요, 강 회장. 당신은 정말 보석 같은 아내를 두었소. 당신의 사업 파트너로서의 안목도 신뢰할 수 있겠군요. 오늘 밤 계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소.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다. 서윤을 비웃으려던 사람들은 이제 경이로움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장 여사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을 감추지 못하고 뒷걸음질 쳤다. 자신의 함정이 오히려 며느리를 돋보이게 하는 무대가 되어버린 것이다. 준수는 씩씩거리며 와인잔을 들이켰다. 하지만 그들의 악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앙리 회장과의 대화가 끝나고 잠시 숨을 돌리려던 찰나
웨이터로 위장한 한 남자가 쟁반을 들고 서윤의 뒤로 접근했다. 준수가 사전에 매수한 사람이었다. 그는 서윤이 지나갈 때 고의적으로 발을 헛디딘 척하며 쟁반 위에 있던 붉은 와인잔들을 서윤의 등 뒤로 쏟아버렸다. 비명 소리와 함께 붉은 액체가 서윤의 푸른 드레스 뒷면을 적셨다. 하얀 등과 엉덩이 라인을 따라 흉하게 얼룩진 와인 자국은 마치 피처럼 보였다. 음악이 멈추고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다. 준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아무리 똑똑한 척해도 꼴사나운 모습으로 젖어버린 여자는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어머, 저걸 어쩌면 좋아. 칠칠 맞게 장여사가 짐짓 안타까운 척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민혁이 즉시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을 감싸려 했다. 그의 눈에서는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서윤은 민혁의 손을 부드럽게 제지했다. 그녀는 당황하거나 울상을 짓기는커녕 웨이터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다치지 않았나요? 유리 파편이 튀었을 수도 있는데. 서윤의 따뜻한 말에 웨이터는 멍하니 고개를 들었다. 그는 욕설이나 뺨을 맞을 줄 알았다. 서윤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웨이터의 손에 묻은 와인을 닦아주었다. 그러고는 군중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등은 와인으로 젖어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왕처럼 고고했다. 프랑스 속담에 와인을 쏟는 것은 행운을 부른다는 말이 있죠. 오늘 이 귀한 자리에서 쏟아진 와인은 태인 그룹의 앞날에 붉은 장미길이 펼쳐질 것이라는 길조가 아닐까요? 제 드레스 하나가 희생되어 우리 그룹의 50주년을 축복할 수 있다면 저는 이 얼룩조차 훈장처럼 여기겠습니다. 좌중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위기를 유머와 기품으로 승화시킨 그녀의 대처 능력에 사람들은 매료되었다.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이어 연회장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로 뒤덮였다. 장여사와 준수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이 되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민혁은 넋을 잃고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이토록 우아하고 완벽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올랐다. 그것은 단순한 동지애나 감탄을 넘어선 강렬한 소유욕이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며 그녀의 허리를 단단히 감싸 안았다. 가자. 더 이상 여기에 있을 필요 없어. 당신은 이미 오늘 밤의 여왕이야. 민혁은 서윤을 데리고 인파를 헤치고 테라스로 나갔다. 시원한 밤바람이 열기를 식혀주었다. 테라스 난간에 기대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전과는 다른 류의 침묵이 흘렀다. 민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까 프랑스어는 언제 배운 거지? 이력서에는 없던 내용인데 대학 때 부전공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으려면 무기 하나쯤은 숨겨둬야죠. 다 보여주면 재미없잖아요. 서윤이 싱긋 웃으며 대답했다. 민혁은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멈칫하고 다시 집어넣었다. 고마워. 오늘 당신 덕분에 앙리 회장과의 계약도 내 체면도 살렸어. 준수 그 녀석의 콧대를 꺾어놓은 건 덤이고 계약 사항을 이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제 몫을 다했고 회장님은 저에게 보너스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서윤은 짐짓 사무적인 척했지만 그녀의 손끝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린 탓이었다. 민혁은 그것을 눈치채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가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보너스라. 돈 말고 다른 걸 원한다면. 민혁의 낮은 목소리가 서윤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서윤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깊고 어두운 그의 눈동자 속에 자신이 비치고 있었다. 예를 들면요. 글쎄. 아직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당신을 혼자 두기 싫다는 생각이 드는군. 민혁의 손이 서윤의 뺨을 스치듯 지나갔다. 거친 사내의 손길이었지만 의외로 조심스럽고 따뜻했다. 서윤은 숨을 멈췄다. 계약서에는 신체 접촉 금지 조항 같은 건 없었지만
마음을 주는 조항도 없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심장은 계약서의 조항과는 무관하게 뛰고 있었다. 멀리서 폭죽이 터지며 밤하늘을 수놓았다. 화려한 불꽃 아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다.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그 속에 진실된 감정의 씨앗이 움트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몰랐다. 오늘 밤의 승리는 장여사의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고 더 잔혹하고 치명적인 덫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폭풍전야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화려했던 파티의 여우는 하룻밤의 꿈처럼 허무하게 흩어졌다. 다음 날 새벽 이서윤을 깨운 것은 알람 소리가 아니라 거실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뉴스 속보 소리였다. 그녀가 눈을 비비며 1층으로 내려갔을 때 거실의 대형 TV 화면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건설 현장의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었다. 태인그룹의 역점 사업인 인천 드림시티 건설 현장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매몰된 인부들의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라는 아나운서의 긴박한 목소리가 적막한 저택을 가득 채웠다. 강민혁은 이미 옷을 갈아입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의 표정은 어젯밤 테라스에서 보여주었던 부드러움과는 거리가 먼 차갑고 딱딱한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쏟아진 커피 잔과 수많은 보고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서윤이 다가가기도 전에 민혁의 전화벨이 울렸다. 그는 전화를 받으며 짧고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소식이었다.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사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출근 준비하지 마. 오늘부터 자네는 이 집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게 좋아. 민혁이 전화를 끊으며 서윤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날카로운 신경질이 묻어 있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서윤이 물었다. 단순 사고가 아니야. 핵심 구조물인 H빔이 엿가락처럼 휘어졌어. 부실 공사 의혹은 물론이고 비자금 조성을 위해 자재비를 횡령했다는 누명까지 덮어쓰게 생겼다. 이 사회는 벌써 내 직무 정지를 논의하고 있어. 민혁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지금 사면 초가에 몰려 있었다. 장 여사와 강준수 전무가 파놓은 함정은 생각보다 깊고 치명적이었다. 사고의 책임은 전적으로 최종 결재권자인 민혁에게 돌아갈 것이고 여론 재판은 그를 부도덕한 기업인으로 낙인 찍어 매장시킬 것이다. 민혁은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다. 계약은 잠정 중단이야. 자네까지 흙탕물을 뒤집어 쓸 필요 없어.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어. 위약금은 없을 테니까. 민혁은 서윤을 보호하기 위해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서윤은 그의 말을 듣고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회장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회장님의 보호를 받는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 위기를 함께 해결하기로 한 파트너입니다. 지금 도망치면 저는 공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사전에 중도 하차란 없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태도에 민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주워들고 빠르게 훑어보기 시작했다. 자재 납품 리스트와 감리 보고서, 그리고 사고 당시의 CCTV 기록.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데이터들이 빠르게 조합되고 있었다. 구조적인 결함이라면 시공 단계에서 발견되었어야 합니다. 감리단이 매수되었거나 아니면 사고 직전에 누군가 인위적으로 손을 댔다는 뜻이죠. 현장 보존이 시급합니다. 경찰과 국과수가 이미 현장을 통제하고 있어 우리가 끼어들 틈은 없어. 민혁이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서윤의 생각은 달랐다. 공권력조차 장 여사의 입김이 닿아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은폐하기 전에 진짜 원인을 찾아내야 했다. 공식적인 루트로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그림자 속에 숨겨진 진실은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법입니다. 회장님은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해서
시간을 끌어주세요. 현장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위험해. 거긴 지금 아수라장이야. 게다가 노조와 유가족들이 흥분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민혁이 소리쳤지만 서유는 이미 드레스룸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화려한 정장 대신 활동하기 편한 검은색 점퍼와 카고 바지로 갈아입었다. 머리를 질끈 묶고 모자를 눌러 쓴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현장 조사관이나 잠입 취재 기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오후 민혁이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검찰청 포토라인에 서는 동안 서유는 폭우가 쏟아지는 인천 사고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은 폴리스 라인으로 통제되어 있었지만 어수선한 틈을 타 잠입하는 것은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시야를 가렸고 무너진 건물 잔해들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었다. 서유는 헬멧과 작업복을 훔쳐 입고 미리 파악해둔 지하 배관실 입구를 찾았다. 사고의 발단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지대 기둥이 있는 곳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그녀는 진흙탕을 헤치며 깊숙이 들어갔다.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쇠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그녀가 지하 2층의 기계실에 도달했을 때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붕괴된 기둥의 절단면이 너무나 매끄러웠다. 이것은 하중을 견디지 못해 부러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산소 절단기나 특수 장비를 이용해 미리 훼손해 놓은 흔적이었다. 게다가 기둥 주변에는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특수 화학 물질의 잔여물이 남아 있었다. 명백한 테러이자 살인 미수였다. 서유는 떨리는 손으로 소형 카메라를 꺼내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절단면의 클로즈업, 주변에 흩어진 뇌관으로 의심되는 파편들, 그리고 벽면에 희미하게 남은 족저까지. 이 증거들만 있다면 민혁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물론 장 여사 일당을 역으로 구속시킬 수 있었다. 그때였다. 달그락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분명히 누군가의 군화 발소리였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끄고 거대한 콘크리트 잔해 뒤로 몸을 숨겼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지만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숨소리를 죽였다. 저 멀리서 두 개의 불빛이 일렁이며 다가왔다.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 두 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날카로운 흉기가 들려 있었다. 경찰이나 구조대가 아니었다.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보내진 청부업자들이 분명했다. 분명히 처리했다고 했잖아. 왜 뇌관 껍데기가 안 보인다는 거야?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쓸려 내려갔나 봅니다. 일단 절단면부터 갈아버리시죠. 흔적을 남기면 안 됩니다. 다른 남자가 대답하며 휴대용 그라인더를 꺼내 들었다. 그들의 대화는 서윤의 추측이 사실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윤은 이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휴대폰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그러나 빗물에 젖은 손이 미끄러지면서 휴대폰이 탁 소리를 내며 바닥의 쇠파이프에 부딪혔다. 누구냐? 날카로운 고함과 함께 두 개의 손전등 불빛이 서윤이 숨어있는 방향을 비췄다. 발각되었다. 서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쏜살같이 몸을 날려 반대편 통로로 달리기 시작했다. 잡아, 쥐새끼가 들어왔어. 남자들의 거친 발소리가 뒤를 쫓았다. 서윤은 어둠 속에서 장애물을 피하며 전력 질주했다. 하지만 이곳은 미로처럼 복잡한 붕괴 현장이었다. 빗물에 젖은 바닥은 얼음판처럼 미끄러웠고 곳곳에 튀어나온 철근들이 그녀의 옷을 찢고 살을 스쳤다. 막다른 길이었다. 앞은 무너진 천장으로 막혀 있었고 뒤에서는 남자들이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서유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 위쪽으로 이어진 좁은 환기구를 발견했다. 그녀는 녹슨 사다리를 타고 필사적으로 기어 올랐다. 남자 중 한 명이 그녀의 발목을 잡으려 손을 뻗었지만 간발의 차이로 헛손질을 했다. 전연 저거 어디까지 가나 보자. 밖으로 나가는 구멍은 다 막아놨어. 남자들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울렸다.
서유는 환기구를 통해 가까스로 지상으로 빠져나왔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현장 주변은 이미 그들의 동료들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들이 에워싸고 있었다. 서유는 숨을 헐떡이며 빗속에 멈춰섰다. 주머니 속의 카메라는 무사했지만 그녀가 이곳을 살아서 빠져나갈 확률은 희박해 보였다. 그 시각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민혁은 차에 타자마자 서윤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그는 즉시 비서실장에게 서윤의 위치 추적을 지시했다. 잠시 후 태블릿 화면에 뜬 빨간 점은 인천 사고 현장을 가리키고 있었다. 미치겠군. 정말 거길 간 거야? 민혁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는 주먹으로 핸들을 내리쳤다. 자신의 안위보다 그녀의 안전이 더 걱정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당혹스러웠지만 지금은 그런 감정을 분석할 시간이 없었다. 그는 운전기사를 밀쳐내고 직접 운전석에 앉았다. 경호팀 전원 인천 현장으로 집합시켜 경찰보다 먼저 도착해야 해. 만약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전해. 민혁은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다. 빗길을 가르는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맹수처럼 포효했다. 그는 맹세했다. 그녀를 잃지 않겠다고. 그것이 계약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이서윤을 그 지옥에서 구해내는 것뿐이었다. 현장에서는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었다. 서윤은 폐자재 더미 뒤에 몸을 숨긴 채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냈다. 그녀는 주변에 있는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고 꽉 쥐었다. 순순히 당할 생각은 없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에 질리기보다 마지막까지 싸우겠다는 전의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번개와 함께 남자들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쳐오고 있었다. 빗줄기는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시야를 가렸다. 인천의 폐공사장, 무너진 철근과 콘크리트 더미 사이로 이서윤의 거친 숨소리가 흩어졌다. 그녀는 한 손으로 찢어진 어깨를 움켜쥐고 있었다. 낡은 철근에 스친 상처에서 흐르는 피가 빗물과 섞여 붉게 번져나갔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한기와 통증이 그녀의 의식을 흐릿하게 만들었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붙들었다. 주머니 속의 소형 카메라, 그 안에 담긴 진실만이 그녀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거기 있나? 쥐새끼 같은 게. 숨바꼭질은 이제 끝내지. 어둠 속에서 남자의 비릿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은 낡은 컨테이너 박스 뒤에 몸을 숨겼다. 3명, 아니 4명. 발소리로 미루어 보아 포위망은 완전히 좁혀졌다. 그녀가 쥔 쇠파이프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하지만 서윤은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여기서 잡히면 끝이다. 민혁 씨도 나도. 그녀의 눈빛이 다시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바닥에 있는 돌멩이를 집어 반대편 드럼통을 향해 힘껏 던졌다. 챙강 하는 날카로운 소리에 남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그 틈을 타 서윤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진흙탕에 미끄러지며 발목이 꺾였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가 바닥으로 넘어졌다. 순식간에 손전등 불빛들이 그녀를 비췄다. 눈부신 빛 속에서 흉기를 든 남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찾았다. 이 독한 년. 우두머리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쇠몽둥이를 손바닥에 탁탁 치며 다가왔다. 서윤은 뒤로 기어가며 물러섰지만 등 뒤는 차가운 시멘트 벽이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사내가 몽둥이를 높이 쳐들었다. 서윤은 반사적으로 웅크리며 팔로 머리를 감쌌다. 죽음의 공포가 엄습한 순간 그녀의 뇌리에 스친 것은 가족도 빛도 아닌 강민혁의 고독한 얼굴이었다. 죄송해요. 약속을 못 지킬 것 같네요. 그때였다. 어둠을 찢는 굉음과 함께 강렬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현장을 덮쳤다.
거대한 검은 물체가 빗속을 뚫고 돌진해왔다. 태인 그룹 경호팀의 방탄 SUV였다. 차량은 주저없이 사내들을 향해 돌진하더니 서윤의 바로 앞에서 급정거했다. 타이어 타는 냄새와 빗물 튀는 소리가 요란하게 뒤섞였다. 당황한 깡패들이 주춤하는 사이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튀어나왔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비를 맞으며 걸어오는 강민혁의 모습은 그야말로 지옥에서 걸어나온 사신스신과도 같았다. 평소에 냉철하고 정돈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빗물에 젖어 몸에 휘감긴 셔츠, 그리고 무엇보다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의 뒤로 경호원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와 깡패들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손대지 마. 민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 소리보다 더 위협적이었다. 우두머리 사내가 몽둥이를 휘두르려 했지만 민혁은 피하지 않았다. 그는 번개 같은 속도로 사내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버리고 명치에 주먹을 꽂아 넣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맥없이 쓰러졌다. 민혁은 쓰러진 사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서윤에게 달려갔다. 이서윤, 민혁이 흙투성이가 된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윤은 흐릿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회장님, 여길 어떻게, 미쳤어? 겁도 없이 여길 혼자 들어와?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야? 민혁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화가 난 듯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윤의 상태를 살폈다. 찢어진 어깨와 피 묻은 옷, 창백한 얼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서윤을 감쌌다. 죄송해요. 하지만 증거를 찾았어요. 서윤이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카메라를 꺼내 보이려 했다. 하지만 민혁은 그녀의 손을 거칠게 막았다. 증거 따위 알게 뭐야. 네가 잘못되면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의 외침에 서윤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항상 이익과 효율만을 따지던 냉혈한 사업가가 회사의 명운이 걸린 증거보다 자신을 더 걱정하고 있었다. 민혁은 대답 대신 그녀를 번쩍 안아 올렸다. 서윤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목에 팔을 감았다. 차가운 빗속에서도 그의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민혁은 서윤을 차 뒷좌석에 태우고 문을 닫았다. 차 안에 따뜻한 공기가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그는 구급상자를 꺼내 서윤의 젖은 겉옷을 조심스럽게 걷어냈다. 어깨에 상처가 드러나자 민혁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깊게 베인 상처는 아니었지만 피가 계속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아프면 말해. 민혁은 소독약을 솜에 묻혀 상처 부위를 닦아냈다. 따가운 통증에 서윤이 으윽 하고 신음하자 그의 손길이 멈칫했다가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그는 능숙하게 지혈을 하고 붕대를 감았다. 치료하는 내내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닌 두 사람 사이의 교감을 의미했다. 치료가 끝나자 민혁은 서윤의 얼굴에 묻은 흙탕물을 물티슈로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다정했다. 서윤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았다. 빗물에 젖은 그의 속눈썹과 깊은 눈동자가 너무나 가까이 있었다. 왜 직접 오셨어요? 위험하잖아요. 서윤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민혁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가 한숨을 내쉬며 뒤로 기대앉았다. 몰라. 정신을 차려보니 운전대를 잡고 있었어. 내 위치 신호가 멈췄을 때 심장이 찼는 줄 알았다. 민혁의 솔직한 고백에 서윤의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다. 계약서에 명시된 비즈니스 파트너의 관계는 이미 무너져 있었다. 그는 그녀를 걱정했고 그녀 역시 그가 무사히 와준 것에 대해 형용할 수 없는 고마움을 느꼈다. 저도 무서웠어요. 죽는 것보다 회장님이 누명을 쓰고 무너지는 걸 막지 못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서유는 쥐고 있던 카메라를 그에게 건넸다. 민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카메라를 받아들었다. 이 안에 범인이 있어? 네. 기둥을 절단한 흔적과 폭발물 잔해 그리고 사주한 사람의 목소리는 못 담았지만 현장 책임자와 통화하는 내용을 녹음했어요. 민혁은 노트북을 꺼내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를 연결했다. 화면 속에 서윤이 목숨을 걸고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다. 명백한 고의적 파괴의 증거들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녹음 파일, 현장 반장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내용이 흘러나왔다. 네,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처리했습니다. 비가 와서 흔적은 다 씻겨 나갈 겁니다. 걱정 마십시오. 강 회장은 꼼짝없이 당할 겁니다. 수고했다. 잔금은 스위스 계좌로 보냈다. 당분간 잠수 타도록 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변조되지 않은 목소리. 민혁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한, 아니 익숙해서는 안 될 사람의 것이었다. 서윤 역시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놀란 눈으로 민혁을 쳐다보았다. 이 목소리, 설마 한 전무님, 한영석 전무. 그는 선대 회장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원로이자 민혁이 어릴 때부터 믿고 따랐던 멘토 같은 존재였다. 장여사와 대립각을 세우며 민혁을 지지해주던 유일한 어른. 민혁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어떻게 그분이? 민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은 칼날보다 더 깊게 심장을 베었다. 서유는 민혁의 손을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은 작지만 따뜻했고 떨리는 그의 손을 단단하게 잡아주었다. 회장님, 지금은 아파할 때가 아닙니다. 그분은 회장님의 믿음을 이용해 가장 치명적인 순간에 등을 찔렀어요. 슬픔은 나중에 느껴도 됩니다. 지금은 분노해야 할 때예요. 서윤의 단호한 말이 민혁의 흐려지던 이성을 붙잡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는 그를 지탱해주는 등대와 같았다. 민혁은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그래, 자네 말이 맞아. 내가 어리석었어. 내 곁에 진짜 내 편은 처음부터 자네 하나뿐이었는데.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다. 좁은 차 안, 빗소리는 잦아들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텐션은 더욱 팽팽해졌다. 민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여 서윤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맞댔다. 고마워.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미안해. 다시는 널 위험한 곳에 혼자 두지 않겠어. 이건 회장으로서의 명령이 아니라 강민혁이라는 남자로서의 약속이야. 그의 숨결이 입술에 닿았다. 키스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어떤 키스보다 더 깊고 진한 맹세였다. 서유는 눈을 감고 그의 약속을 받아들였다. 계약 관계라는 얇은 빙판은 이미 녹아내렸고 그 아래에서 뜨거운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때 앞좌석의 무전기가 치직거렸다. 회장님, 현장 정리가 끝났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동하셔야 합니다. 경호 팀장의 보고였다. 민혁은 서윤에게서 천천히 떨어졌다. 그의 눈빛은 다시 예전의 냉철함을 되찾았지만 그 깊이는 훨씬 더 깊어져 있었다. 가자. 가서 놈들의 목을 쳐야지. 한 전무가 내 등에 칼을 꽂았다면 나는 그 칼을 뽑아 그의 목을 베어줄 테니까. 민혁은 노트북을 닫고 서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차가 출발하고 빗속을 뚫고 서울로 향하는 그들의 뒷모습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닌 복수를 다짐한 사냥꾼들의 모습이었다. 서윤은 민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했다. 그녀가 가져온 이 작은 메모리 카드가 내일 아침 태인그룹을, 아니 대한민국 재계를 뒤집어 놓을 핵폭탄이 될 것임을 알기에. 그리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등을 맞대고 싸울 진짜 파트너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몰랐다. 한 전무의 배신 뒤에 숨겨진 더 거대한 검은 그림자를.
그리고 장 여사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가 얼마나 잔혹한지를. 비는 그쳤지만 밤은 여전히 깊고 어두웠다. 인천에서의 그날 밤 이후 강민혁과 이서윤은 본가가 아닌 강남의 한 안전 가옥세페 하우스로 거처를 옮겼다. 도청과 감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유일한 곳이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서윤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카메라와 녹음기가 놓여 있었다. 민혁은 소파에 깊숙이 파묻힌 채 한영석 전무의 배신이 담긴 녹음 파일을 수십 번도 넘게 반복해서 듣고 있었다. 믿었던 멘토의 배신은 그 어떤 비즈니스적 실패보다 더 큰 내상을 그에게 입혔다. 그만 들으세요. 감정 소모는 판단력을 흐리게 할 뿐입니다. 서윤이 다가와 녹음기를 껐다. 그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민혁의 앞에 내려놓았다. 민혁은 마른 세수를 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독하게 변해 있었다. 한 전무는 아버지 때부터 회사를 지켜온 사람이야. 내 경영 철학을 가장 지지해 주던 사람이었고, 그런 그가 왜 장 여사와 손을 잡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군.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려움과 탐욕이죠. 회장님의 개혁적인 성향이 기존 임원들의 기득권을 위협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게다가 장 여사가 차기 회장직 보장이나 거액의 은퇴 자금을 약속했겠죠. 서윤은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녀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붉은 마커로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론은 최악입니다. 인천 사고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고 주가는 연일 하락세입니다. 장 여사 측은 이 기세를 몰아 3일 뒤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회장님의 해임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들은 승리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 주주총회에서 이 증거들을 터뜨리면 돼. 한 전무와 장 여사의 커넥션을 폭로하면 판을 뒤집을 수 있어. 민혁이 주먹을 쥐며 말했다. 하지만 서윤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들은 조작된 증거라고 발뺌할 겁니다. 꼬리 자르기로 한 전무만 희생양으로 삼고 장 여사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었을 거예요. 우리는 뱀의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서윤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보드판 위에 이중 간첩이라는 글자를 크게 적었다. 그들이 방심하게 만들어야 해요. 회장님은 이미 끝났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쥐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죠. 반대로 고양이가 죽은 척하고 있으면 쥐들은 제 세상인 줄 알고 춤을 추러 나올 겁니다. 민혁이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무슨 계획이지? 제가 그들을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배신하는 척 거래를 제안할 겁니다.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려는 속물적인 아내를 연기하는 거죠. 그들은 저를 돈만 밝히는 여자로 알고 있으니 의심 없이 미끼를 물 겁니다. 위험천만한 작전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서윤의 안전은 보장할 수 없었다. 민혁은 즉각 반대했다. 안 돼. 그 여자들은 독사 같은 인간들이야. 네가 위험해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 회장님 저를 믿으라고 하셨죠? 저 연기 전공은 아니지만 인생 실전 연기는 누구보다 자신 있습니다. 회장님은 그저 페인처럼 무너진 모습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심지어 적들까지도 강민혁은 끝났다고 믿게 해주세요. 서윤의 확신에 찬 눈빛에 민혁은 결국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배포와 전략은 이미 자신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태인그룹 안팎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강민혁 회장이 인천 사고의 충격으로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으며 집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실신했다는 찌라시가 돌았다. 실제로 민혁은 며칠째 출근하지 않고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채 두문불출했다. 주가는 곤두박질 쳤고 이사회는 동요했다. 장 여사와 강준수 그리고 한 전무는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자축했다. 그 시각 이서윤은 화려하지만 다소 사치스러워 보이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청담동의 최고급 멤버십 클럽 더킹의 VIP 룸으로 향했다. 그녀가 만나자고 연락한 사람은 장 여사의 비서실장이었다. 하지만 룸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는 예상대로 장 여사와 한 전무가 직접 나와 있었다. 장 여사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고 한 전무는 죄책감인지 불안감인지 모를 표정으로 옆에 앉아 있었다. 서윤은 짐짓 긴장한 척, 하지만 욕망을 숨기지 못하는 표정으로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호, 이게 누구니? 우리 대단하신 위기관리 전문가 며느님 아니니? 남편이 다 죽어가는데 여기는 웬일일까? 장 여사가 비꼬며 연기를 뿜어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 아니, 장 여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살고 싶다? 네, 강민혁 회장. 이제 끝난 거 다들 아시잖아요. 사고 수습은커녕 술독에 빠져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빚 갚고 편하게 살려고 결혼한 건데 같이 엮여서 감옥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게 뭐지? 한 전무가 물었다. 강 회장이 숨겨둔 비자금 계좌와 차명 주식 양도 증서입니다. 술에 취해 잠든 사이에 몰래 가져왔습니다. 이걸 드릴 테니 제 몫을 챙겨주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 때 위자료도 두둑이 챙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서윤의 연기는 완벽했다. 돈 앞에 의리고 뭐고 헌신짝처럼 버리는 탐욕스러운 여자의 모습 그 자체였다. 장 여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확인했다. 정교하게 위조된 서류였지만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은 진위를 의심하지 않았다. 어머, 세상에, 정말 다 가져왔네. 강민혁이 여자 보는 눈은 정말 꽝이라니까. 제 목에 칼을 꽂을 여자를 드리고 말이야. 장 여사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그녀는 서윤을 경멸하면서도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는 도구로서 그녀를 반겼다. 한 전무는 씁쓸한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보았다. 이 비서, 아니 이서윤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습니까? 회장님은 당신을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전무님, 그런 말씀 하실 자격 없으시잖아요? 전무님도 배가 가라앉기 전에 먼저 구명조끼 입고 뛰어내리신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위선 떨지 말죠. 돈이 최고잖아요. 서윤의 독설의 한 전무는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붉어졌다. 장 여사는 그 상황이 재미있다는 듯 박수를 쳤다. 그래, 맞아. 솔직해서 좋네. 내 아들 준수가 회장이 되면 자네 몫은 섭섭지 않게 챙겨주지.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말씀만 하세요. 이번 주주총회의 증인으로 나와. 강민혁이 평소에 정신적으로 불안정했고 인천 사고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고의로 공기를 단축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짓 증언을 해. 네 입으로 직접 확인 사살을 하란 말이야. 서윤은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대신 현금으로 50억 먼저 입금해 주세요. 선불입니다. 이런 앙큼한 것 좋아. 약속하지. 거래는 성사되었다. 서윤은 비틀거리며 룸을 나섰다.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의 얼굴에서 비굴함과 탐욕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차가운 냉소만이 남았다. 그녀는 클러치 백 안에 숨겨져 있던 초소형 녹음기를 확인했다. 빨간 불빛이 선명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장 여사의 교사 내용과 한 전무의 묵인, 그리고 그들이 꾸민 음모의 전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미끼를 물었군요. 서윤은 안전 가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짧은 보고를 마친 그녀의 손은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갔다 나온 긴장감이 뒤늦게 몰려왔다. 안전 가옥에 도착했을 때 민혁은 문 앞에 나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차에서 내리는 서윤을 보자마자 그는 다가와 그녀의 상태부터 살폈다. 다친 데는 그 여자들이 해코지하진 않았어? 멀쩡합니다. 오히려
제가 돈 좀 뜯어냈죠. 연기료가 꽤 비싸거든요. 서윤이 짐짓 밝게 웃어 보였지만 민혁은 그녀의 창백한 안색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서윤이 녹음해 온 파일을 함께 들었다. 장 여사의 적나라한 음성과 한 전무의 비겁한 변명이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다. 강민혁 그놈 이번에 아주 매장시켜 버려야 해. 인천 사고 덮어 씌우면 재기는 꿈도 못 꾸겠지. 준수야, 넌 회장 취임 연설문이나 준비해라. 녹음이 끝나자 민혁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컸다. 이걸로 끝이군. 어머니. 아니, 장 여사도 한 전무도 네, 이제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폭탄을 터뜨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회장님 준비되셨나요? 서윤이 물었다. 민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덕분에 자네가 아니었다면 난 벌써 무너졌을 거야.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군. 민혁이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빚 갚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하세요. 이자까지 쳐서 받을 겁니다. 일단은 내일 쇼부터 성공시키죠. 최고의 반전을 보여줘야 하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주주총회 시나리오를 점검했다. 서윤은 장 여사가 요구한 대로 거짓 증언을 하는 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진실을 폭로하는 타이밍을 계산했다. 민혁은 이사들을 설득할 명분과 논리를 다듬었다. 전운이 감도는 밤이었다. 내일이면 태인그룹의 주인, 아니 강민혁이라는 남자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서윤은 잠시 쉬기 위해 소파에 머리를 기댔다. 민혁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주었다. 조금이라도 자둬. 내일은 긴 하루가 될 거야. 회장님도요. 서윤은 눈을 감았다. 민혁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였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는 결심했다. 이 싸움이 끝나면 이 지긋지긋한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진짜 시작을 해보겠다고. 다음 날 아침 태인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많은 주주들과 취재진으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단상 위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장 여사와 강준수, 그리고 고개를 숙인 한 전무가 앉아 있었다. 반면 회장석은 비어 있었다. 사회자가 개회를 선언하고 강민혁 회장의 해임안이 상정되었다. 강민혁 회장은 경영 능력 부재와 도덕적 해이로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본 이사회는 강준수가 나서서 해임 제안 설명을 하고 있을 때였다. 굳게 닫혀있던 대강당의 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잠깐, 그 설명 제가 직접 듣고 싶군요. 강민혁이었다. 그는 깔끔한 수트 차림으로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서윤이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결연한 표정으로 그와 발을 맞추고 있었다. 장 여사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죽어가던 사자가 다시 이빨을 드러내고 돌아온 것이다. 서윤은 단상 아래에서 장 여사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입모양으로 조용히 말했다. 이제 쇼타임이에요.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올랐다. 태인그룹 본사 대강당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을 주시하고 있었다. 강민혁이 등장함으로써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지만 장 여사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는 뻔뻔하게도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의 가면을 쓰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민혁을 향해 비웃음을 보내고 있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 의붓아들인 강 회장은 지금 정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인천 사고의 충격으로 현실을 부정하고 이사회에 난입하여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룹을 이끌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장 여사의 선동에 일부 주주들이 동요하며 수군거렸다. 강준수 전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준비된 자료 화면을 띄웠다. 화면에는 민혁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조작된 진료 기록과 사고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모습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영상이 재생되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태인그룹의 미래를 광인광른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오늘 눈물을 머금고 강민혁 회장의 해임한 가결을 강력히 호소하는 바입니다. 준수의 연설이 끝나자 장내에는 강민혁을 성토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민혁은 단상 아래에 팔짱을 끼고 서서 그들의 연극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장 여사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승부의 패기를 받기 위해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자리에는 강 회장의 상태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증인이 와 있습니다. 강 회장의 아내 이서윤 씨입니다. 며느리로서 시댁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 고통스럽겠지만 그룹을 위해 용기를 내주었습니다. 이서윤 씨,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죠. 모든 시선이 이서윤에게 쏠렸다. 서윤은 천천히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갔다. 그녀의 표정은 창백하고 슬퍼 보였다. 장 여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윤에게 마이크를 넘겼다. 그녀는 서윤이 약속대로 민혁의 정신 이상을 증언하고 자신들의 편에 설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어제 건넨 50억 원이라는 돈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다. 서윤은 마이크를 잡고 잠시 민혁을 바라보았다. 민혁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것은 시작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주주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지난 몇 달간 강민혁 회장의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장 여사님 말씀대로 강 회장님은 최근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했죠. 장 여사와 준수는 회심의 미소를 교환했다. 주주들은 안타까움의 탄식을 내뱉었다. 하지만 서윤의 다음 말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은 사고 자체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추악한 배신과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순간 장내에 정적이 흘렀다. 장 여사의 미소가 경직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서윤아, 긴장해서 말이 헛나온 것 같구나. 장 여사가 다급하게 서윤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거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서윤의 눈빛은 순식간에 돌변했다. 슬픔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서리빨 같은 냉기만이 서려 있었다. 아니요,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제정신입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인천 건설 현장 붕괴 사고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실 공사가 아닌 계획된 테러였습니다.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주주들은 웅성거렸다. 준수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 했다. 저 여자가 미쳤어. 끌어내. 당장 마이크 빼서. 보안 요원들이 움직이려 하자 민혁이 손을 들어 그들을 제지했다. 동시에 대강당의 대형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다. 민혁이 준비한 서윤이 목숨을 걸고 찍어온 현장 사진들이었다. 인위적으로 절단된 H빔의 단면, 폭파 흔적, 그리고 현장에 남아있던 특수 화학물질의 잔해들이 고해상도로 펼쳐졌다. 보십시오. 누군가 고의로 기둥을 절단하고 붕괴를 유도했습니다. 수십 명의 인부들의 목숨을 담보로 오로지 강민혁 회장을 몰락시키기 위해 저지른 짓입니다. 서윤의 외침은 강당을 울렸다. 장 여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사진이야. 증거 있어? 내가 그랬다는 증거 있냐고. 증거요? 원하신다면 들려드리죠.
서윤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마이크에 갖다 댔다. 스피커를 통해 찢어질 듯한 장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제 클럽룸에서 녹음된 그 파일이었다. 강민혁 그놈, 이번에 아주 매장시켜버려야 해. 인천 사고 덮어씌우면 재기는 꿈도 못 꾸겠지. 준수야, 넌 회장 취임 연설문이나 준비해라. 이 비서, 거짓 증언만 잘해주면 50억 더 얹어주마. 장 여사의 목소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선명했다.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경악했다. 그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넘어선 살인 교사 및 테러 모의의 현장이었다. 장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준수는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함정이야. 네가 우릴 속였어. 준수가 악을 쓰며 서윤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가 서윤에게 닿기도 전에 강민혁이 단상 위로 뛰어올라 준수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내 아내에게 손끝 하나라도 대면 그땐 정말 죽여버린다고 했지. 민혁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쓰러진 준수를 내려다보며 경멸 어린 시선을 보냈다. 형제라는 이유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아왔던 시간은 끝났다. 너희들의 탐욕이 선을 넘었어. 그때 대강당의 문이 다시 열리고 경찰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민혁이 사전에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이다. 수사관들은 장 여사와 강준수에게 다가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이거나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태인그룹의 사모야. 강민혁, 네가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장 여사는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가 안주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추악한 범죄자의 말로만이 남아있었다. 한영석 전무는 저항조차 하지 않고 고개를 떨군 채 수사관을 따라갔다. 그는 지나가면서 민혁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강당에는 민혁과 서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주주들만이 남았다. 민혁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침통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먼저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 가족의 불찰 또한 저의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부로 그룹 내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고 투명하고 정의로운 경영을 위해 모든 것을 쇄신하겠습니다. 민혁은 옆에 서 있는 서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녀를 주주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진실을 밝혀준 제 아내 이서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녀가 없었다면 태인그룹의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내조자가 아니라 저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이자 그룹을 함께 이끌어갈 동반자입니다. 민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누군가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1명, 2명, 곧이어 강당 전체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그것은 민혁의 리더십과 서윤의 용기에 대한 찬사였다. 서윤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민혁을 올려다보았다. 민혁 역시 그녀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 사이에 흐르는 감정은 그 어떤 맹세보다 진실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회장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긴장이 풀리자 피로가 해일처럼 밀려왔다. 끝났군요. 정말 길고 긴 하루였습니다. 서윤이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수습해야 할 일이 산더미니까. 경찰 조사 협조도 해야 하고 인천 현장 복구 작업도 지시해야 해. 민혁은 넥타이를 풀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볍고 활기찼다. 그는 서윤 쪽으로 몸을 돌려 앉았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 무슨 일이죠? 결제 서류라도 남았나요? 서윤이 물었다. 민혁은 진지한 표정으로 재킷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것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날 작성했던 결혼 계약서였다. 이거 이제 폐기해야지. 민혁은 서윤이 보는 앞에서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 찢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서윤은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